네, 간단히 배우는 공업수학의 2회 2번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지난번 강의에 이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삼각함수까지 넘어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삼각함수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전주의 리뷰를 좀 하고 이번 주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일단 저희가 공학수학의 2의 1파트를 하면서 극한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정해진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값을 뜻합니다. 다음에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리미트에서 x가 c로 다가갈 때 함수 fx가 l 값을 내놓으면 이것이 이제 극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 fx에서 x값이 c로 가까워질 때의 값 l을 극한이라고 한다 라는 것이 극한의 기본 표현식이고요. 극한이 성립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극한 값이 존재를 하려면 해당 포인트 C에서 어떠한 함수 fx는 연속되는 함수여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극한과 자극한의 조건이 있는데, 일단 우극한을 생각해보면 그래프의 우측, 즉 양의 방향에서 다가오는 개념이고, 이거를 표현식으로 표현하자면 x가 c 플러스로 향하게 될 때, 그때 리미트 x가 c 플러스로 향하게 될 때 fx는 l이다 라고 하는 극한값과 자극한 그래프의 좌측에서 음의 방향에서 다가오는 개념으로 표현식은 x가 c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할 때 그때 리미트 fx는 l이다 라는 이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며, 이 두 개가 동일해야지만 어떠한 함수의 극한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극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극한, 자극한 값이 존재해야 하며 동일해야 한다 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좀 그래프로 살펴보자면은 x가 2라고 하였을 때, 그렇다면 극한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놓고 x가 2인 지점에서의 극한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함수는 어떠한 fx 이꼴 1 오버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우극한 쪽을 저희가 일단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해 볼 텐데요. 우극한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측에서 접근하는 2.0001, 그리고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접근하는 1.999 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이것들을 여기 x 자리에 대입을 해본다면 우극한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숫자이고 제곱이 들어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1에서 이제 0에 가까운 숫자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극한은 무한대가 나오게 되고요. 좌극한의 경우에도 1.999를 집어넣으면 0.001이라고 하는 엄청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지만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상쇄되어서 결론적으로 좌극한도 1에서 0에 매우 1 나누기 0에 매우 가까운 숫자, 즉 무한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그려본다면은 요렇게 2의 지점에서 둘 다 무한대로 향하는 어떠한 극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fx 이꼴 1 오버 x 빼기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극한과 자극한을 가지며 두 개의 값이 무한대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예시로 y는 x라고 하는 어떠한 직선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를 살펴본다면 이 직선 함수는 연속성이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우측과 좌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극한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극한에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함수는 이제 1 over x 빼기 2 라고 하는 어떠한 함수가 존재할 때 우극한을 생각해 본다면 2.0001 그리고 좌극한은 1.9999 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이때는 살펴본다면은 1 나누기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면서 우극한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좌극한을 생각해 본다면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겠지만 이때는 제곱이 없기 때문에 등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게 되고 이 그래프를 저희가 표기를 해보자면 위쪽에 공간이 있는데 좀 더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로 2라고 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게 되고 이때는 극한이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 over x 빼기 2라고 하는 함수는 극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성립 조건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우극한, 좌극한 값이 존재해야 하며 동일하다. 그리고 fx는 연속돼야 하는 함수이다 라는 조건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분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분은 말 그대로 분, 매우 작게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함수 fx 위에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본다면 f-x 혹은 f 혹은 dfx over dx, 즉 어떠한 fx 함수의 변화율을 살펴보는데 dx를 변화시켰을 때 fx 함수의 변화량을 살펴보는 것이 어떠한 미분의 정의이다. 그리고 리미트로 저희가 표현을 해준다면 델타 x 값이 0으로 향하게 될 때 그때의 fx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빼기 fx 그리고 나누기 델타 x로 해준 것이 어떠한 미분의 정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x축과 지금 y축을 살피고 있죠. 다음 x축은 x에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그리고 y축은 fx에서 fx 플러스 델타 x까지라고 했을 때 이 델타 x가 점점 이제 작아져서 어떠한 순간적으로 그래서 델타 x가 이제 0이 될 때 그때라면 이제 x와 x 플러스 델타 x가 한 점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때의 어떠한 극한값을 구한다면 점 P에서의 미분값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점 P 이꼴 x 다시 fx 그리고 q는 x 플러스 델타 x에 f의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어떠한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한 뒤에 두 점의 차이가 델타 x가 0이 될 때 그때의 극한값을 구한다면 이것이 점 P에서의 미분값이다 라고 어떠한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고요. 한 점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고 이때의 순간 변화율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x와 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는 지점에서 델타 x가 0으로 향하게 될 때 그때라면 x와 x 플러스 델타 x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때의 극한값이 점 P에서의 미분값이다 라고 저희가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의 연쇄 법칙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합성 함수 y 이꼴 f의 gx 라고 하는 합성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를 미분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쇄 법칙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x를 우리가 u로 표기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y는 f의 gx를 f의 u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와 u를 미분을 한다면, u를 먼저 미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y에 대한 변화량을 구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f-u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u에 대해서 gx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dx, x를 변화시키면서 u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을 g-x라고 하는 함수로 저희가 어떤 g-x라고 하는 함수로 미분을 했을 때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두 식을 합쳐주게 된다면 dy over dx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dy over dx를 우리가 표기를 해준다면 이것은 dy over du, 그래서 그리고 du over dx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그리고 이 뒤에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뒤에는 지금 g-x 그리고 앞에는 f-u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du를 우리가 각각 지워주게 되면 dy over dx는 f-u 곱하기 g-x 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f-u 곱하기 g-x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요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gx 그리고 곱하기 g-x다. 결론적으로 미분을 두 번 해주었다.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었고, 이것을 표현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y-x, 즉 합성함수의 어떠한 미분은 f-gx 그리고 곱하기 g-x로 연쇄적으로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식으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미분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적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리뷰를 할 텐데요. 적분은 쌓을 적 그리고 나눌 분으로 잘게 부순 것을 쌓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게 부순 것이라고 하면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막대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전체 넓이를 더해준다 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함수 fx의 구간 a, b 사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적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분에 어떤 경우에 응용을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나 물체의 부피 등을 구하는 등 폭넓게 사용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공학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곡면 혹은 도형의 넓이, 물체의 부피 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전달, 열역학 등등 공학에서 매우 필요한 어떤 계산을 할 때 실제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공정 혹은 어떤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실제 물체들의 어떠한 우리가 수학적 계산을 하게 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적분의 표현식을 살펴볼 텐데, 적분은 S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떠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변화를 할 때 fx dx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S는 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리밋에서 델타 x가 0으로 향하게 될 때 그때 fx 델타 x에서 a에서 b까지의 변화량을 전부 다 더해준 것이 적분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적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적분의 표현식에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다면 ddx의 fx는 어떠한 함수 fx라고 할 때 이거를 적분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인테그랄의 a에서 b까지를 변화를 시킬 때 fx dx는 fb 빼기 fa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적분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일단 x값의 변화량을 살펴본다면 x가 존재할 때, 그리고 x값이 존재한다면 어떤 함수에서 fx값이 존재하겠죠. 그때의 x값과
상응하는 어떠한 fx의 값, 이것들을 밑변과 그리고 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준다면 이 막대기 하나가 이제 넓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x와 fx에 해당하는 어떠한 막대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밑변과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형의 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fx의 적분을 a에서 b까지 변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어떠한 막대기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에서 b까지 변화를 시켰을 때 그때의 함수 fx의 구간 a, b 사이에 있는 모든 막대기들의 넓이를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적분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분값을 fb 빼기 fa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이를 이제 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경우에는 어떠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변화를 시켰을 때 그때에 해당하는 x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fx의 모든 값들을 더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정적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정적분은 정확한 수치 또는 값이다. 그리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등 명확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정적분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a에서 b까지 인테그랄을 붙이고 a에서 b까지 변화를 fx dx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것은 f의 b 빼기 f의 a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정적분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분은 어떤 적분인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요.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을 말하는 것이고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 정적분에서 정해졌던 어떠한 a에서 b까지의 변화가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떠한 적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하나의 함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함수, 어떠한 f-x가 있을 때 그것이 fx라면 fx는 fx의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의 원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함수 소문자 fx에 대한 원함수 대문자 fx가 존재할 경우 fx의 모든 원함수는 인테그랄 fx의 dx는 f 대문자 x의 플러스 c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적분상수라고 하였죠.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어떠한 이러한 적분에 대한 모양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에 대한 모양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범위에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결론적으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플러스 C, 이 적분 상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적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수치 또는 값을 알 수가 있지만 부정적분은 우리가 정확한 수치 또는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함수의 표현이라고 한 것이 이 옆에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함수의 모양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정확한 값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치환적분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적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치환적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적분은 어떤 기존의 변수를 새 변수로 치환하여 적분식을 간단하게 변형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변수가 x고 새 변수가 t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치환적분을 풀어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함수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의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대문자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면 소문자 fx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앞에 정의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소문자 f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풀어주게 된다면 이것은 fx 그리고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정의를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어떠한 미분 가능한 함수 x를 gt로 치환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기존의 변수를 세 변수인 t로 치환을 한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적분 대문자 fx가 f의 안에 x가 gt로 지금 치환이 되었죠. 그래서 fgt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fx를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면은, 원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지만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본다면 어떠한 대문자 fx가 t에 대해서 d 오버 어떠한 dt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표현을 해준다면, 이걸 저희가 다시 풀어내준다면, 일단 부정적분 fx는 x가 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새로운 변수인 t로 치환을 해주고,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dx 오버 dt를 뒤쪽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풀어주게 된다면 앞의 항은 d의 dx의 fx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의 항인 dx 오버 dt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 x 이꼴 gt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dt로 t에 대한 미분을 진행을 해준다면, 이것은 앞에 지금 x 쪽에는 또한 dx 오버 d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t로 미분을 해준 것이 dx 오버 dt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t에 대한 미분을 이 gt에도 똑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뒤쪽 항에다가 d의 dt의 gt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 가능한 함수 x 이꼴 g의 t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양쪽을 d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면 앞의 항은 dx의 dt,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d 오버 dt의 함수인 gt를 이제 곱해주는 꼴로 우리가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dx 오버 dt는 우리가 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떠한 부정적분 d 오버 dx 부정적분의 x에 대한 미분을 해주고, 뒤의 항은 dx에 대해서 t로 미분을 해주었을 때 값이 dx dt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저희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다면 밑에 항으로 내려왔을 때 d 오버 dx 앞에 부정적분 fx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뒤의 항을 우리가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d 오버 dt의 gt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적분과 미분의 관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정적분 fx에 대한 ddx를 해준다면 그것이 작은 fx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항은 우리가 작은 f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g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t에 대한 미분을 해준다면 이거의 정의 자체가 g-t가 됩니다. 그래서 g-t는 우리가 d의 dt, gt와 동일하다. 이것은 미분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g-t 그리고 d 오버 dt가 이제 동일하다. d 오버 dt의 gt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식을 전개를 해보자면 fx 그리고 g-t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fx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함수 x는 gt이기 때문에 이것을 gt를 끌고 와서 다시 대입을 해준다면 f의 gt의 g-t 라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새 변수인 t로 치환이 되면서 x가 지금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기존의 변수를 새 변수로 치환을 하여서 우리가 적분식을 간단하게 바꿔 주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부정적분 fx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저희가 지금 구해준 것이 f의 gt의 그리고 곱하기 g-t, 그리고 이거를 인테그랄을 씌워준다면은 뒤에가 dt가 새로 붙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분 f 대문자 다시 x에서 변수 x를 전체를 t로 치환해 줄 수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정적분 fx는 인테그랄의 fx dx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정의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는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치환적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x의 dx는 f의 gt 그리고 g-t의 dx와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여기가 지금 dx가 아니라 dt네요. 그래서 fx dx가 결론적으로는 t로 x가 t인 세 변수로 전부 다 치환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뒤에 예제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제를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환적분을 이용하여 부정적분 fx 그리고 인테그랄의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d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치환함수, 즉 t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변수는 x이고 새 변수는 t이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치환적분의 개념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dt를 해준다면 당연히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준다면 2x 그리고 2x로 끝나고 뒤에 상수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2x dx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t를 미분한 값은 2x d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dx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준다면 2x가 dt의 밑으로 옮겨가서 dx는 dt 오버 2x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전개를 해서 어떠한 부정적분 fx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2x의 x제곱 플러스 1의 dx의 인테그랄이 달려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살펴보아서 2x의 x제곱 플러스 1의 dx로 전개를 한다면 우리가 t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안의 항을 t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x 곱하기 t에 그리고 이 dx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이 dx는 dt 오버 2x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2x 곱하기 t에 곱하기 dt 오버 2x가 되죠. 그렇다면 2x끼리 사라질 것이고 이것은 t dt 라고 하는 어떠한 적분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시 이제 또 풀어볼 텐데요. 그래서 적분 t dt가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t는 1이죠. 그렇다면 적분을 풀어주게 된다면은 2분의 1 t제곱 플러스 c로 이제 적분이 풀리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준다면 t에 대해서 우리가 x로 다시 치환을 해준다면 2분의 1에 t는 x제곱 플러스 1인 거를 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x제곱 플러스 1을 t자리에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곱을 해주겠죠. t제곱이기 때문에 그 다음 플러스 c로 표현을 해주고 이걸 다시 전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1을 저희가 풀어주면 x 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x의 4승 오버 2 그리고 더하기 x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c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상수이죠.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인 c의 종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c는 우리가 c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의 정답은 x의 4승 오버 2에 그리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인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환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정적분 fx를 지금 풀어보았는데요. 여기서 x를 우리가 세변수인 t로 치환을 했죠. t로 치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매우 간단하게
적분을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치환 적분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t로 우리가 적분을 풀어준 이후에 다시 t가 어떤 x t 이꼴 지금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t를 다시 x로 우리가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t로 적분을 간단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 값인 x제곱 플러스 1을 다시 대입해 줌으로써 이제 적분의 계산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복잡한 어떠한 x에 대한 함수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떠한 복잡한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간단한 세변수로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x제곱 플러스 1보다는 t 하나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치환함으로써 적분을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개념이 치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치환 적분의 예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은 함수인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을 저희가 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함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적분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대문자 fx지만 이 경우에는 범위가 0에서 2까지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적분 fx가 존재할 때 0에서 2까지의 범위를 가진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곱하기 2x 플러스 3의 d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치환적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t를 이제 x제곱 플러스 3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변수인 x가 지금 t로 새로운 변수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다면 t로 바꿔주게 된다면은 그냥 변수만 x에서 t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적분의 경우에는 어떠한 범위, 바운더리가 0에서 2까지로 지금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에 과연 t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를 지금 t라고 놓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변환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이 공식에다가 t 이꼴 x제곱 3x에다가 x는 0과 2일 때의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다면 x가 0일 때를 집어넣게 되면 다 0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쪽 범위는 t도 0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x가 2일 때를 집어넣게 된다면 x제곱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겠죠? 그리고 4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4 더하기 6을 해주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t라는 새로운 변수로 변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인테그랄에서 아래쪽 이제 시작하는 범위는 0이고 위쪽은 10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위에서 구했던 이제 t 이꼴 x제곱 플러스 3x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거를 미분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d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에 대한 우리가 미분을 또 진행을 해주고요. 그렇다면 2x 플러스 3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2가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x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3이고 미분을 해주었기 때문에 뒤에 dx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dx에 대해서 다시 여기 항들을 정리를 해준다면 dx는 dt 오버 2x 플러스 3으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지금 준비를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마친 것은 변수를 t로 바꿔주었고 t로 바꿔주면서 어떠한 새로운 범위를 구해줬죠. 그래서 0에서 10까지를 구해주었고 그리고 dt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제 대문자 fx가 존재를 할 때 이것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변화를 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처음에 공식이죠. 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2x 플러스 3에 그리고 dx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변수인 t로 치환을 해줬고요. 그래서 앞에 x제곱 플러스 3x를 t로 치환을 해주고
뒤에 EX 플러스 3은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대로 살려둔 이유는 이 D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했을 때 DT 오버 EX 플러스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를 이 중간 부분을 살려두게 된다면은 T 곱하기 EX 플러스 3에 그리고 곱하기 DT 오버 EX 3이기 때문에 EX 플러스 3을 지울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치환 적분을 통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T, DT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0에서 10까지의 범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적분을 이제 풀어줘야겠죠. 그렇다면 T의 지금 1승이기 때문에 적분을 풀어주게 되면 2분의 1의 T의 제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적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0에서 10까지라고 하는 새로운 범위에서의 계산을 해준다면 0이 들어간 자리는 그대로 0이 되겠죠. 그렇다면 10의 경우에는 T의 제곱에 10이 들어가게 된다면 100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다면 50이 결론적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어떠한 적분 안에서 어떠한 타겟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X가 아닌 새로운 변수인 T로 우리가 변화를 시켜줬고 이 T에 대해서 우리가 DT를 구해주고 우리가 날려버려야 될 부분 매우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날려버려야 될 부분 EX 플러스 3을 그대로 놓은 채로 이거를 원래 변수인 dx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t로 변화를 시키면서 어떠한 x일 때는 변수가 x인 함수에서는 0에서 2까지의 범위였던 것을 0에서 10까지로 저희가 변화를 시켜주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2x 플러스 3이 간단하게 날아가게 되고 t dt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적분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범위에서 적분을 풀어주게 된다면 이것이 2분의 1의 t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50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치환 적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중적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적분은 무엇일까요? 중적분은 정적분의 다변수 함수까지 확장한 것을 중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어떠한 함수들은 fx는 x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앞에서 살펴본 함수들은 하나의 변수를 지금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실제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다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y를 두 개를 가지게 될 경우 이변수 함수라고 부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변수, 즉 여러 개를 변수로 가지고 있는 함수이다. 그래서 이 함수가 dz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면 z라고 한다면은 이 z의 함수는 x, y를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변수가 존재를 할 때는 우리가 한 번만 적분을 풀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변수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적분을 몇 번을 하느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적분을 통해서 풀어준다. 더블 인테그랄을 해주고 그리고 변수가 세 개인 경우에는 삼중적분을 해서 트리플 인테그랄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x가 하나였을 때는 델타 x는 중적분에서는 우리가 x, y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델타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델타 a 같은 경우에는 델타 x와 그리고 델타 y의 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옆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2D 상태에서 어떠한 적분을 구해줬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x와 그리고 이제 fx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였을 때 x와 fx 두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2D 상태에서는 우리가 적분을 풀어준다면 막대기의 넓이를 매우 잘게 쪼개서 이제 더해주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것이 적분이라고 저희가 학습을 하였고 그렇다면 옆에 지금 z가 f에서 이제 x와 y의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넓이가 아니라
x와 y를 우리가 3차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x와 y가 각각 밑변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z가 길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x와 y를 곱해준다면 그것이 밑변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넓이, 즉 면적 에어리아 곱하기 길이를 해준다면 이것이 이제 볼륨, 부피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서 z는 f의 xy라고 하는 함수라면 이것이 어떠한 넓이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z라고 하는 우리가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적분을 풀어준다면은 그것은 이러한 나무 막대기 같은 형태의 우리가 부피를 매우 잘게 쪼개서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에서의 사각형 넓이는 fx 그리고 델타 x는 중적분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의 부피, 즉 f의 xy, 그리고 뒤에는 앞에서는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델타 x라면 여기 xy를 변수로 가지는 경우에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피 v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더블 인테그랄을 하고 이 더블 인테그랄에서 우리가 풀어주는 것은 밑에 xy의 넓이, 에어리아이기 때문에 a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f의 xy 그리고 dx dy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리밋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 중적분에 대해서 리밋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리밋에서 델타 x가 0으로 향할 때 그리고 델타 y가 0으로 향할 때를 각각 표현을 해주고 x와 y에 대한 시그마, 즉 총합을 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무 막대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쪼개가지고 그 넓이에 대해서 전부 더해주면은 이 원통의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다 해준다. 그리고 f의 xy 그리고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적분과 중적분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정적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2D이기 때문에 미소 길이 즉 델타 x를 가지고 있고 중적분의 경우에는 이제 3D이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y는 델타 에어리어 로 이제 면적으로 나오게 된다. 미소 면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각각 나눠서 이제 합치는 대상은 정적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선들을 합쳤을 때 이 선들을 합치게 된다면 그냥 면인 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사각형 혹은 뭐 사다리꼴 뭐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적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길이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무 막대기, 즉 부피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작은 막대기들을 다 더해 주었을 때 중적분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변수를 하나를 가지는 정적분의 경우는 y 이꼴 fx의 꼴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중적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우 심플하게 두 개 이변수 함수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z는 f의 xy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x, y, z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나중에 가지는 경우도 나올 텐데요. 그때는 인테그랄을 3번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이제 열 전달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어떠한 우리가 밀도 같은 것까지 구하게 될 때 z값도 들어가게 되는 계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중적분의 실제 풀이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은 중적분 예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적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x와 y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z는 어떠한 xy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인테그랄을 즉 적분을 2번을 해줘야 됩니다. 2번 해줘야 되고 그거는 xy의 어떠한 곱인 면적을 풀어주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x의
dx, dy를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될 텐데 범위가 주어져 있는 중적분입니다. 그렇다면 a는 x는 0에서 3까지 그리고 y는 0에서 4까지의 직사각형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중적분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x와 y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면적의 범위로 저희가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자면 1 플러스 2x가 가운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dx, dy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의 범위는 0에서 3까지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dx와 dx의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는 인테그랄에 0에서 3까지의 변화를 첫 번째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0에서 4까지를 바깥쪽 적분으로 이제 놓아주는 표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뒤집어서 dy, dx로 놓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적분의 순서도 이제 반대가 영역의 순서도 반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y가 안쪽에 dy가 먼저 나오면은 y의 범위가 안쪽에 그리고 x의 범위가 바깥쪽으로 바뀌게 되고 이 두 가지는 완전 동일한 또한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그러고 나서 이제 dx, dy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적분을 풀어줄 텐데요. 여기 위의 예시와 지금 마찬가지로 x를 먼저 풀어주느냐, 그 다음에 y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y를 먼저 풀어주고 x를 풀어주느냐, 그러한 순서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즉 x 먼저 그리고 y로, 그리고 y 먼저 x로 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dx를 먼저 풀어줘 보겠습니다. dx를 먼저 풀어주면 1 플러스 2x의 dx dy이고 x의 범위는 0에서 3까지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x에 대해서 1 플러스 2x를 먼저 적분으로 풀어줄 텐데요. 적분을 풀어주게 된다면 1의 경우에는 x가 되겠죠. 그리고 2x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x제곱으로 풀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x를 적분에 풀어주었고 x를 적분에 풀어준 다음에 x 플러스 x제곱 그리고 0에서 3까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에서 3까지를 넣어준다면 0은 안쪽이 다 0이 될 것이고 3을 넣어준다면 3 더하기 9가 되면서 얘는 12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12와 그리고 dy 그리고 y의 범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12dy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분을 풀어주면 말 그대로 그냥 12y가 되겠죠. 그래서 1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의 범위를 해준다면 0은 마찬가지로 또 없어질 테니 4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48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x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y를 풀어주었는데 이번에 y를 풀고 x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dy를 먼저 풀어준다면 지금 조금 여기 프레젠테이션이 가렸는데 1 플러스 2x의 dy dx를 풀어준다. 그렇다면 y에 있어서는 이 1 플러스 2x 라고 하는 것이 dy로 풀어준다면 여기 2x에도 지금 y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상수 취급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 플러스 2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풀어주게 된다면은 1은 그대로 y가 되겠죠. 1 오버 1에 이제 y의 1승이 될 테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2x는 그대로 상수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 취급을 했기 때문에 2x는 그대로 남고 y가 다시 곱해지는 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y의 범위를 0에서 4까지로 지정을 해놓았죠. 그 다음에 0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2x4 그렇다면 얘는 8x가 되겠죠. 8x를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4 플러스 8x에 이제 dx x를 적분을 풀어줘야 되고 범위는 0에서 3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4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4x로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8x의 경우에는 x에서 1이 내려올 테니까 x에서 1이 내려와서 8에 1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2가 되고 이건 4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4x 플러스 4x 제곱에 우리가 적분의 0에서 3까지의 범위를 풀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밑에 0은 사라지게 되고요. 3을 넣고 4, 3, 12 그리고 3, 3은 9에 4, 9, 36을 해주면 48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 중적분을 풀어줄 때 우리가 변수가 두 개인 x와 y가 존재한다면 처음에 x 적분을 풀고 그 다음에 y 적분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y 적분을 풀고 x 적분을 풀어주는 것 모두 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중적분의 정의를 만족을 시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중적분에 맞췄으니 삼각함수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삼각비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직각삼각형,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A, B, C라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있을 때 각도에 여기 테이라가 있고, 그리고 C 쪽의 각도가 지금 90도가 나타나 있을 때 그때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저희가 구해보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높이와 빗변을 나눠준 것이다. 높이에서 빗변을 나눠주면 그것이 사인 세타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그러면 높이와 빗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높이의 경우에는 BC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빗변의 경우에는 뭐 AB일 수도 있고 BA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높이 나누기 빗변을 해준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인의 세타와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사인 세타, 즉 사인에서 우리가 이 세타 값을 사인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사인으로 표기를, 사인 세타를 표현을 해준다면 그 최종적인 값이 결론적으로는 BC의 길이 나누기 AB의 길이를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삼각비에서 사인 세타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A와 지금 C로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나누기 C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를 생각을 해본다면 밑변과 이제 빗변의 길이를 나눠준 것이다. 그래서 밑변은 그냥 간단하게 A, B, C로 그냥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은 B, 그리고 나누기 빗변은 C, 그래서 B 나누기 C, 즉 이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을 해준다면 B 나누기 C의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텐전트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텐전트는 높이와 그리고 빗변을 높이와 밑변을 나눠준 것이다. 그래서 A 나누기 B를 해주면은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비, 저희가 삼각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삼각비에서 나오게 되는 삼각 함수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삼각비를 확인해 봤으니 이번엔 삼각함수를 확인해 볼 텐데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는 원의 함수, 어떠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을 때 이것이 r제곱이다, 즉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각도 테이라와 원이 만나는 점을 pxy라고 할 때, 그러면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세타를 뭐 테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원이 존재할 때 원을 살펴보게 된다면 x와 y를 우리가 어떤 점 px, 그리고 y를 찍어주게 되면 그 밑으로 이어지는 선은 y, 그리고 그 옆으로 이어지는 선은 저희가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x제곱과 y제곱을 해주면은 이 r제곱이 나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세타는 여기 r과 그리고 밑변 그리고 y를 이어준 여기에서 저희가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의 함수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을 세타의 표현으로 저희가 다시 해준다면 사인의 세타,
사인의 세타를 생각해보면 사인의 세타는 높이 그리고 나누기 빗변이죠. 그래서 높이 나누기 빗변,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높이 나누기 빗변을 해주면 y 나누기 r이 되고요.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제 x 나누기 r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면 나누기 빗변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x 나누기 r이다. 그렇다면 탄젠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높이 나누기 밑면을 해준 것이 y 오버 x로 탄젠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비는 도형에서의 값으로 모든 값이 양의 숫자이지만 삼각함수는 좌표계에서의 표현이므로 실제 xy의 값은 세타 값에 따라 양수와 음수 둘 다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음수로 표현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수학에서 봤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존재를 하죠. 그렇다면 2사분면의 경우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세타를 이렇게 그렸을 때 135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은 x값은 마이너스 5를 띄게 되고요. 그리고 y값은 플러스를 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양수 그리고 음수 1사분면에서는 둘 다 양수였는데 플러스와 플러스였는데 여기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리고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그리고 4사분면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반지름 r과 각도 세타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을 한다면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파트겠죠. 그래서 y는 r 사인의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 x는 r 코사인의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x제곱 y제곱이 r제곱과 동일하다라는 식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면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의 제곱 1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y와 x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을 해준다면 r제곱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 그리고 r제곱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r제곱 사인제곱 세타 그리고 r제곱 코사인제곱 세타를 우리가 구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제곱 세타는 1의 지금 제곱이랑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r제곱 사인 여기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위에 적겠습니다. 그럼 r제곱 사인의 제곱의 세타 그리고 더하기 r제곱 코사인의 제곱 세타를 우리가 r로 묶어준다면은 r을 앞으로 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1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해준다면 r제곱이 밖으로 빼졌기 때문에 1 곱하기 r제곱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r제곱끼리 묶어서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이제 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원의 어떠한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원의 어느 영역에서도 삼각형을 그린다면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타를 알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도 세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각도 세타는 90도일 때 파이 나누기 2 그리고 180도일 때 파이와 동일하고 270도일 때는 3파이 나누기 2 그리고 360도일 때는 이제 2파이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그렇다면 저희가 사인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학에서 보면은 저희가 파이가 존재하고 이 파이 나누기 2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는 이제 270도인 3파이 나누기 2가 존재한다. 즉 파이는 180도를 표현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인을 생각해 본다면 사인은 파이의 2일 때 파이 나누기 2일 때 y가 1인 지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파이의 지점일 때는 y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파이 나누기 2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금 세타를 우리가 파이 나누기 2 혹은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 파이 세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세타 값이 90도가 된다면 즉 90도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90도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에서는 밑에서 확인하였듯이 r 사인 세타를 넣으면 y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세타가 90도일 때 y 값을 보면 y는 1이 나오게 된다. r이 즉 1인 거죠. 그렇다면 또 우리가 각도를 180도로 늘려서 그때의 y 값을 본다면 y는 0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더 내려가서 270도를 회전을 시켰을 때 y 값을 본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60도를 다 돌리고 나면은 y 값은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요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360도를 다 돈 지점에서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원의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파형의 모양이 결론적으로는 원의 함수를 세타를 각도를 변경시켜가면서 뱅글뱅글 돌려갔을 때의 y 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저희가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미분과 자주 쓰이는 공식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삼각함수에서 저희가 배웠던 게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사인 x를 우리가 미분을 한다면 코사인 x가 된다. 중요하죠. 그리고 코사인 x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탄젠트를 미분을 하면 이제 시컨트의 제곱 x가 나온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주 쓰이는 공식들을 좀 빼놨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즉 원의 반지름 길이와 같다와 연결이 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탄젠트의 제곱 x 더하기 1은 시컨트의 제곱, 그리고 코탄젠트의 제곱 x, 코탄젠트의 제곱 x는 더하기 1은 이제 코시컨트의 제곱,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식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삼각함수의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각함수의 예시를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삼각함수의 이번에는 정적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d세타 라고 하였을 때 어떠한 적분의 범위가 0에서 파이 나누기 2까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인 세타를 우리가 세타로 미분을 해준다면 그때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적분을 풀어주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미분을, 세타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고, 하지만 코사인 세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미분을 해준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범위가 이제 0에서 파이 나누기 2까지로 되게 된다. 그럼 사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파이 나누기 2, 즉 90이죠. 90도와 0도에 대해서 우리가 값들을 이제 구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가 존재하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나누기 2에 여기가 3파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0에서 처음 출발하게 된다면 사인의 0은 0이죠. 그리고 파이 나누기 2, 즉 90도에서는 1의 지점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는 다시 0의 지점, 그리고 270도에 이르게 된다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파이 지점에서는 다시 0을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0일 때는 0, 그리고 파이 나누기 2일 때는 1, 그리고 파이일 때는 0.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파이 나누기 2와 지금 0일 때가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정보가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파이 나누기 2는 1이 되고 사인의 0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0을 해주면 1이 나오게 된다. 를 통해서 간단한 삼각함수의 어떠한 정적분, 즉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가 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삼각함수의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고 이제 아마 이번 주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요. 삼각함수의 다음 예시는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적분을 풀어볼 것입니다. 이번은 부정적분이고요. 그리고 x 오버 루트 4 빼기 x 제곱의 dx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먼저 치환을 사용을 할 텐데요. 삼각함수의 경우도 치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치환함수를 저희가 쓰고 x를 2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x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본다면 dx가 되겠죠. 그래서 dx일 때 코사인 세타에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된다면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미분을 우리가 해준다면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에 미분을 했기 때문에 뒤에 d 세타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x를 치환을 해줬고 2 코사인 세타로 치환을 해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미분값을 각각 구했죠. 그래서 dx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d 세타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문제에서 루트 4 빼기 x 제곱이 있었습니다. 루트 4 빼기 x 제곱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x를 치환을 한 것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4 빼기 x 제곱에 우리가 x의 자리에 2 코사인 세타를 넣는다면 루트의 4 빼기 그리고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해준다면 4의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4 빼기 4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4를 앞으로 빼주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렇다면 이 1에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반대편으로 넘겨준다면 결국에는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는 루트를 뚫고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2의 루트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을 두 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또 루트를 빠져나와서 2 사인 세타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시 적분을 풀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트 4 빼기 x의 제곱은 2 사인 세타가 되었고 그리고 앞에서 치환함수 x는 2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적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각각의 x와 루트 4 빼기 x의 제곱에 우리가 구한 것들
치환함수를 통해서 구한 것들을 넣어보면은 위에 x는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아래는 2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x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치환함수 x를 사용을 했을 때 dx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d 세타인 걸 확인하였기 때문에 요거를 곱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x가 싹 사라지고 다 세타로 지금 현재 치환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서 우리가 2와 사인 세타를 각각 지워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 2와 사인 세타를 지워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남게 되고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당겨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자면 마이너스 2의 적분의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풀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듯이 코사인의 세타는 적분을 풀어주면 사인 세타 그리고 더하기 적분 상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적분을 풀어주었을 때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에 그리고 더하기 또한 적분 상수가 붙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적분을 풀어주었으니까 이 사인 세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위에서 저희가 치환함수를 확인했을 때 이 x는 2 코사인 세타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2를 반대편으로 옮겨준다면 x 오버 2는 코사인 세타다. 그럼 우리가 정의에서 알고 있듯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어떠한 직각삼각형을 저희가 그렸을 때 직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세타가 있다면은 바로 옆면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x 나누기 2가 되고 코사인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밑변 나누기 빗변이 됩니다. 빗변이 되죠. 그렇다면 밑변은 x고 빗변은 2다. 그렇다면 밑변은 x고 빗변은 2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높이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에 대해서 구한다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에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빗변의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밑변의 제곱을 빼준다면 여기 높이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높이를 구해준다면 결론적으로는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를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높이는 루트의 4 빼기 x의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4 빼기 x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의 세타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인의 세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인의 세타는 높이 나누기 빗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빗변입니다. 높이는 우리가 루트의 4 빼기 x 제곱 그리고 빗변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인의 세타를 다시 치환을 해줘서 x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사인의 세타를 높이 나누기 빗변으로 해준다면 루트의 4 빼기 x의 제곱 그리고 오버 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끼리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을 풀었을 때 답은 마이너스 루트의 4 빼기 x의 제곱이 나온다. 플러스 적분상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적분이 제대로 풀렸는지 얘를 미분을 해서 여기로 적분으로 다시 돌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를 우리가 다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4 빼기 x의 제곱에 루트이기 때문에 2분의 1승이겠죠. 그렇다면 2분의 1승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리고 4 빼기 x제곱 그리고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연쇄 법칙에 의해서 안쪽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x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지금 공간이 굉장히 모자란데요. 마이너스 부호가 뒤와 사라지고 그리고 2가 각각 사라지고 그 다음에 4 빼기 x 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뒤에 x가 위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4 빼기 x의 제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적분의 형태 x 오버 그리고 루트의 4 빼기 x의 제곱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풀어주었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의 4 빼기 x 제곱이 나왔고 마이너스 루트의 4 빼기 x제곱을 다시 적분을 해주면은, 미분을 해주면은 다시 처음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어떠한 부정적분을 푸는 방법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공학 수학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치환적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까지 넘어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 수학의 이해는 한 주 정도 더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공학 수학의 리뷰를 하면서 연력학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같이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